자, 지금 중간고사 이전까지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학기 말까지 비선형 시스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비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선형 시스템이 지금까지 중첩과 비례 원리를 선형 시스템의 특징으로 다뤘는데요. 비선형 시스템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중첩과 비례 원리를 따르지 않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중첩과 비례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시스템이다. 자, 그럼 비선형 시스템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특징이 있겠어요. 중첩과 비례 원리를 따르지 않는 시스템으로 정의는 됐지만 비선형 시스템으로 우리가 어, 어, 특징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선형 시스템은 쉽게 말해서 y는 ax 플러스 b의 예측 인자와 변수, 출력 변수 간의 입력과 출력 간의 어떤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은 비선형 시스템은 비선형적인 관계가 특징이 되겠죠. 그럼 비선형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고차다항식 또는 사인 코사인 함수 또는 지수나 로그 함수 등의 비선형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를 따르는 시스템 등의 비선형 함수로 표현되는 어, 관계식을 따르는 시스템을 비선형 시스템 볼 수 있겠고 이건 아주 좁은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로까지 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단일 입력값, 단일 출력값 이게 선형 시스템의 특징이었는데 비선형 시스템은 단일 입력값에 대해서 여러 개의 출력값이 존재할 수 있을 때 이것도 비선형 시스템으로 봅니다. 단일 입력값에 대하여 여러 개 다수의 출력값이 존재할 수 있을 때 비선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예 입출력 관계가 어떤 특정 함수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 이것도 비선형 시스템으로 분류가 됩니다. 출력 관계가 특정 함수 값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우리가 수의량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어떤 물리적 상태나 수치가 현재 값뿐 아니라 어, 과거로부터 현재부터 훨씬 이전의 과거 값으로부터 현재 값이 미래의 값을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경우 미래 값을 예측하는데 단지 현재 값만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값들이 미래 값을 예측하는데 어,
관여하는 경우, 또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죠. 같은 수위에 대해서 이게 수위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었는지 하강하는 과정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요양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런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 상태값이 미래 상태의 시간 t 플러스 1에서의 물리 상태값이 시간 t에서의 현재 t에서의 값뿐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이력에 따라서 결정될 때, 그러니까 경로가 중요한 거죠. 현재 값이 나타나기까지의 경로에 따라서 미래값이 결정되는 경로 의존적인 성향이 있을 경우에 비선형 시스템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 해가 아예 없고 해를 얻기 위해서는 편미분 방정식을 차분화해서 수치 해석에 의해서 해를 찾을 수 있을 때, 없고 또는 수치 해석에 의해서 해를 구하는 경우, 사실 일반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죠. 보통은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아주 1차원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대가 존재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2차원적인 해를 구하거나 예측을 수행한다 했을 적에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넣고 수치 해석에 의해서 차분이든 유한 요소법이든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해를 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경우는 모두 비선형 시스템으로 간주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다 비선형 시스템으로 분리하는 비선형 시스템의 특징적인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비선형 시스템은 어떠한 수치적인 거동, 비선형 시스템의 수치적인 거동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비선형 시스템의 수치적 거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가 안정적인지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는지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테빌리티 시스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불리려면은 어떤 특정 입력값을 줬을 적에 특정 출력값이 출력될 때 또는 특정 입력값에서 조그마한 오차가 들어간다면은 출력값도 작은 오차로 출력이 될 때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면 동일한 출력이 나오고
근사한 입력, 어, 동일한 입력으로부터 작은 오차가 들어가더라도 출력에 큰 차이가 없을 때, 동일한 또는 근사한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출력, 동일한 또는 근사한 출력이 얻어지는 경우.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의 선형 시스템이 안정적인 시스템이죠. 같은 입력을 넣으면 반드시 같은 붓이 출력이 되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선형 시스템은 어, 수치, 결과값이 진동하는 특징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진동계, 진동계. 이건 뭐냐면은 입력값이 아주 익젝트하게 같은 입력값이 들어가면은 익젝트한 같은 출력값이 나오긴 하는데 작은 오차로도 출력값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범위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수치적으로 진동한다. 진동한다는 건 수치적으로 떨림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기계적이 아주 안정된 출력을 얻으려면은 소음이 없이 그대로 출력이 노이즈가 없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이 기계가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 뭔가 불안정한 출력 값을 보이기 시작할 때 덜덜덜 하는 떨림이 있잖아요. 이 수치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근사한 근사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 값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진동계라고 해요. 근데 진동계에서 조금 더 불안정해지면은 이 복잡계로 들어갑니다. 이 복잡계는요, 이 패턴은 존재하지만 입력과 출력 사이에 패턴은 분명 존재하지만은 이 출력이 나오는 패턴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어,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기가 다른 여러 요소들이 결과값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를 뜯어놓고 보면은 단순한 요소지만은 다른 주기를 갖는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매우 복잡한 출력을 보인다. 겉보기에는 복잡하지만은 뜯어놓고 보면은 여러 요소들이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는 복잡해 보이는. 그래서 패턴은 존재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경우. 패턴은 존재하면 결과값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 결과가 아닌 경우.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복잡한 경우라는 거죠. 복잡한 경우라는 건데 이게 복잡하다는 게 보이기에는 복잡해서 불규칙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규칙의 조합이 작용해가지고 복잡하고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날 때
자, 복잡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카오스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카오스는 말이죠. 여러분들 카오스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얘는 아예 주기가 없어요. 비주기죠. 복잡계는 단순한 주기를 갖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였는데 얘는 아예 비주기적. 비주기적이 따라서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규칙은 존재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예 규칙적이 없다면, 아예 규칙이 없다면 이거는 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론으로 정립할 수도 없는 거죠. 아예 규칙이 없고 주기도 없고 아주 랜덤한 노이즈만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은 이거는 뭐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카오스가 재밌는 거는 규칙은 존재하지만 규칙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한 경우. 우리 어떤 자연계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도 여러 개인과 여러 기관들의 상호작용으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굉장히 불규칙해 보이고 복잡해 보여요. 근데 각 개인, 각 기관, 각 조직은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나름의 규칙이 있거든요. 나름의 규칙이 어떤 복합적으로 조합이 돼서 나타날 때 결과적으로는 규칙은 각각의 요소에 대한 규칙은 존재하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적에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이런 시스템을 카오스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문학에 대입해서 수문학에서 이런 거를 규칙은 존재하지만은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이 경우를 결정론적 카오스라고 해요. 아무 규칙도 없고 아주 랜덤하고 노이지한 경우라면은 이게 예측도 할 수 없고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지만 규칙은 있다 이거예요. 규칙이 결정돼 있는 결정론적이라는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방정식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방정식으로 장기적인 예측이 안 된다. 그러면 수문학에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결정론적 비성향 관계, 우리 수문학에서 크게 예를 들자면 어떤 하천 흐름이 우리가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인 지배 방정식이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이에요.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 유량에 대한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을 써보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세인트 베난스 방정식을 어, 써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비선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항, 비선형성을 가진 항을 따져본다면은 A분의 Q제곱 항, 이 비선형 항이죠. 또 마찰항 SF인데 흔히 SF가 손실수두가 F 곱하기 손실수두 손실수가 F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G분의 V제곱. 마찰 에너지 항은 이게 유속의 제곱,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선형 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흐름의 단면적 같은 경우도 이 수심에 비례하는데 선형적으로 비례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하천이 원류해서 제네지의 침수 면적이 확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은 이거는 어떤 순간에 원류가 되는 순간에 제방이 원류가 되는 순간에 어떤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고 수심에 대한 단면적의 어떤 관계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그런 크리티컬한 순간 전후에 선형과 비선형적인 특성이 급격히 변화를 겪겠죠. 그 다음에 동일한 유입량이라도 초기 수위나 어떤 마찰 조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위 파형을 보일 수도 있다. 또 수치 해석 시의 작은 오차가 하류 구간의 수위라든지 어떤 침수 면적 여기에 급격히 증폭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비선형 시스템은 리아프노프 타입의 민감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리아프노프 타입의 민감성이다. 뭐 이 밖에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 어,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은 강우 유출 시스템에서 Q는 강우나 저류량이나 토양수분. 예를 들어서 강우가 토양의 포화 이후에
전후의 어떤 지표 유출의 거동, 저강도 일대와 고강도 일대, 저강도와 고강도 강우 시에 선형적 거동에서 어, 비선형적 어떤 지표 유출을 보이는 걸 보이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레짐 체인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 침수의 경우에 맨홀에서 원류가 발생하는 경우, 맨홀이 부분적인 어, 만관 이전의 상태에서 만관 이후의 상태로 넘어가면서 맨홀 이제 원류가 발생한단 말이죠. 맨홀 원류 전후 또는 만관 전후의 흐름 변화 이게 원료 전후라는 거는 선형에서 이제 비선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레짐 체인지인 거죠. 맨홀 원료가 되기 전에는 관거나 관거나 수로에서 원디로 흐르다가 관거나 수로 의 원디 흐름에서 어떤 지표면 침수의 2D 흐름으로 넘어가는 경우 여기서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수지나 댐 운영으로 넘어가면 저수지나 댐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출력의 형태를 얻을 수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은 댐 운영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즉, 선형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비선형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면은 작은 입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큰 출력의 변화가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따라서 비선형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강우 상황을 봤을 적에 얘가 어떤 선형 시스템으로서 어느 시점에서 비선형 시스템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조치, 이를테면 예비 방류라든지 특정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전환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 이를테면은 예비 방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은 비선형 시스템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시스템, 어떻게 생긴 시스템을 우리가 비선형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느냐? 비선형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하면은 로지스틱스 맵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비선형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선형 시스템을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선형 시스템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x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a 곱하기 x라는 단순한 관계, 또는 t 플러스 1의 상태 변수 값이 현재의 상태 변수 값에 단순히 어떤 계수를 곱한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선형 시스템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이 선형 시스템은 특징이 시스템 구동이 아주 단순해요. 특징은 거동이 뭐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로지스틱스 맵은요, 이 시스템의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시간 t 플러스 1에서의 상태 변수 값은 현재의 상태 변수 값에 등계수를 곱한 값. 여기까지 하면은 선형 시스템과 같은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1-xt 요것만 곱해줘도 비선형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비선형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형태예요. 로지스틱 맵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계수를 a 대신 r이라고 쓰면은 r이라고 쓰면 우리가 이 r을 컨트롤 파라메터라고 해요. 제어 매개 변수라고 하죠. 또는 성장률이라고도 합니다. 성장률. 이 제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치적인 변화를 제어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간단한 파라미터 하나가 수치적인 변화. 물론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치값이 당연히 바뀌겠죠. 그냥 단순히 수치값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 변수의 값의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 변화라는 거는 얘가 앞서 얘기했듯이 안정적인 거동을 보일지, 진동하는 변화를 보일지, 복잡계적인 특성을 보일지, 카오스로 갈지, 이거를 요 파라미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x의 초기 값을 0.2라고 가정을 하고 요 r 값의 변화에 대해서 시스템 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r은 2.5로 설정을 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상태 변수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max1은 2.5 곱하기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우리가 요게 상태 변수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0.4가 됩니다. x2의 값은 이제 x1이 0.4가 됐으니까 2.5 곱하기 x1 0.4 곱하기 1 마이너스 0.4 얘가 0.6이 되죠. x3은요 2.5 곱하기 0.6 곱하기 1 마이너스 0.6 하면은 얘가 그대로 또 0.6이 돼요. 0.6을 넣었더니 그 결과도 0.6이 됐어요. 그러면 x4부터는 더 계산할 필요도 없이 0.6이 나오겠죠. x5, x6 계속 0.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시스템, 컨트롤 파라미터 성장률을 2.5로 설정해 놓으면은 이 x는 0.6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 시스템은 하나의 싱글 스테이블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싱글 스테이블 픽스드 포인트를 갖는다. 성장률이 2.5일 적에. 그 얘기는 2.5 말고 계속 얘를 키워가면은 다른 거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지 봅시다 한번. R을 이번에는 2.5가 아닌 한 3.2 정도로 놓고 X1을 계산해 보면은 3.2 곱하기 초기값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2 얘는 0.512가 되죠. 자, 0.512가 됩니다. X2는 3.2 곱하기 X1 0.512 곱하기 1 마이너스 0.512가 되죠. 그러면 0.802가 됐어. X3은요. 3.2 곱하기 0.802 곱하기 1 마이너스 0.802 0.507이 돼.
X4는요, 같은 요령으로 3.2 곱하기 0.507 곱하기 1-0.507 0.799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0.5, 0.8, 0.5, 0.8, 0.5와 0.8 사이에서 계속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셀을 뭐 1, 2, 3, 4까지 했지만은 X, X10, X20, X30 계속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 얘는 X는 0.5와 0.8 이 사이에서 수치적으로 진동하게 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0.5, 0.8, 0.5, 0.8. 수치적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X가 이전까지는 단일해였지만 여기서부터는 3.2라는 성장률 하에서는 두 개의 상태, 0.5와 0.8이라는 두 개의 상태로 분기한다. 이걸 하우스 이론에서는 바이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바이퍼케이션이 발생한다고 해요. 두 개의 상태로 분기한다. 두 개의 상태로는 거는 피리어드 2, 피리어드 2의 두 개의 상태로 분기가 된다. 자, 그러면은 x는 3.2에서 두 개의 상태였지만은 x를 좀 더 키워보면은 이게 두 개에서 네 개 상태, 네 개에서 8개, 8개에서 16개 이렇게 2배수로 분기가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R은 3.5인 경우 X1은 3.5 곱하기 0.2 곱하기 1 마이너스 0.2 0.56이 돼요. X2는 3.5 곱하기 0.56 곱하기 1 마이너스 0.56 하면은 0.862가 됩니다. X3는요, 3.5 곱하기 0.862 곱하기 1 마이너스 0.862 하면은 0.415가 되고요. X4는 3.5 곱하기 0.415 곱하기 1 마이너스 0.415 하면은 0.849가 되고 뭔가 보면은 아까처럼 진동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0.56, 0.86, 0.41, 0.84 뭔가 진동하는데 진동 속에 큰 진동 속에 작은 진동이 있어요. 큰 떨림 속에 작은 떨림이 있다고. 자, X5로 가면은
0.849 곱하기 1 마이너스 0.849 하면은 0.449가 되고요. 딱 떨어지진 않는데 0.56, 0.41, 0.45, x6으로 가면은 뭔가 0.8, 0.45 이 언저리로 다시 좀 튀어가겠죠. 0.449 곱하기 1 마이너스 0.449 하면은 0.866. 이 언저리긴 한데 뭔가 아까처럼 두 개의 값으로 딱 떨어지진 않아요. 3.5 곱하기 0.866 곱하기 1 마이너스 0.866 하면은 0.406. 449, 415 이 언저리긴 한데 그래서 계산을 쭉 더 해보면요. x8은 0.846이 나오고 x9는 0.456이 나오고 x10은 0.868이 나오고 x11은 0.400이 나오고 그죠? x12는 0.840이 나오고 x13은 0.470이 나오고 한 번은 0.45 근처 떨어질 때 한 번은 0.4 근처, 또 0.47 근처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x가 0.5에서 0.88 근처로 갔다가 0.38 근처로 떨어졌다가 다시 0.83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는 두 개 값 사이에서 반복됐는데 지금은 대략 보면은 네 개 값 사이에서 반복 또는 진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period 4의 어떤 진동 거동을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x가 3.5일 때 이랬지만은 3.55, 3.6 이렇게 조금씩 진동시켜 나가 보면은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다 보면은 이후에는 피리어드가 8이 됐다가 16이 됐다가 32가 됐다가 이게 두 배씩 커지는 거예요. 두 배씩. 그래서 R이 3.6에서 4.0으로 증가시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카오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카오스로 가면은 비주기적 또는 초기 조건에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선형 시스템의 가장 단순한 로지스틱 맵에서 수치적인 거동은 성장률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성장률 값에 따라서 안정적인 거동을 보이는 영역, 수치적인 진동, 복잡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카오스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를 컨트롤 파라메터, 성장률의 변화를 따라서
어떤 수치적인 거동을 보이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것들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리아프노프 익스포넌트로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자세한 거동적인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